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를 모시고 이 워싱턴 정치적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화에는 김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년 2022년도에 이제 중간선거가 벌어지게 되겠는데 벌써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뭐 잘 아시겠지만 상원은 50대 50이고요. 네. 그리고 하원도 5명만 공화당이 뺏어오면은 그렇죠. 이제는 공화당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숫자상으로만 해도 벌써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전례 없는 그 선거 모금이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화당이 하원 탈환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가 지난 3개월간 4,500만 불 이상을 모금했고요. 네. 이 모금은 선거 없는 해의 최다 모금 기록입니다. 그리고 6월에만 2천만 불 이상 모금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3개월 기간 동안 3,600만 불을 모금을 했고 6월 한 달에만 1,400만 불 이상을 모금을 했죠. 또 다른 전국 공화당 의원위원회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8천만 불가량을 모금했고 이거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4,400만 불 정도밖에 모금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지금 5,500만 불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현재 4,400만 불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난 3개월간 3,600만 불 이상을 모금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적인 선거 자금 모금으로 총알이 많아질수록 더 피 터지는 선거가 예상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2년 중간 선거에서 혹시 민주당 쪽에서 우려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통계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없는 중간 선거를 보게 되면은 집권당 즉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는 당이 의원수를 읽는 게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1994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민주당이 하원 52석을 공화당에게 뺏겼고 2010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하원 63석 2014년 그때는 상원 9석을 공화당에게 뺏기게 됐죠.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들은 먼저 범죄율 증가입니다. 범죄율이 사회 이슈로 대두될 때마다 공화당 쪽으로 표가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90년대부터 강력 범죄가 줄었는데 2014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기 시작했고 또 살인 대도시의 총으로 인한 살인 사건은 2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성향의 defund police 경찰을 없애라라는 주장들이 민주당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54%가 강력 범죄가 아주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고 37%가 아주 위험 수위는 하지만 큰 문제로 생각한다라는 유권자들의 답이 나왔거든요. 결국 한 90%가 이 범죄가 큰 이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슈가 인플레이션인데요. 설문조사에서 성인 중 42%가 소비자 물가 등 인플레이션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지수가 1월에는 25%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집권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법 체류자, 국경, 이민 문제인데요. 설문조사에서 54%가 이민 문제, 국경 문제들을 지금 대통령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해리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43%가 불법 입국자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37%가 아주 큰 문제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결국 80%가 불법 체류자 및 이민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급변하는 사회 이슈들이거든요. 민주당, 특히 진보 성향을 가진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제 역사 지우기, 옛날 노예를 가졌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동상 없애기, 또 critical race theory라고 해가지고 백인들은 무조건 인종차별자이고 흑인들은 인종차별 피해자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 팽배해가기 시작했고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선거 통계 전문가인 데이비드 쇼어이란 사람이 2020년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런 진보적인 사회 이슈들이 백인 아닌 보수 성향의 소수 인종 유권자, 특히 히스패닉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떠나게 한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아주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 주재 미국 대사 후보로 여성인 에이미 거트맨 펜실베니아 대학 총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 보온 인사라는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정치 게임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정치와 돈이 어떻게 이 서로가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시민 정치 감시 단체들에서 이번 그 에이미 갓만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총장을 독일 대사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이슈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 총장이 에이미 갓만이라는 총장인데 네. 재밌는 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한 2년 반 이상을 이 대학교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일도 하지 않고 하는 일도 없는 애매모호한 이제 교수직을 주면서 1년 연봉을 91만 불 넘게 페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의 연봉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페이를 한 거죠. 2년 반 동안에. 문제는 이 건만 총장이 외교 경험이 있고 독일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격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건만 총장은 외교 경험이 거의 없으며 특히 독일은 이제 미국과 아주 가까운 이제 연합국인데 이런 중요한 직책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이제 임명했다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총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2년 반 동안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제 90만 불 이상 페이를 이제 받게 했다라는 게 결국 영어로 말하면 퀴프로코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서로가 등을 긁어주는 너 이렇게 나한테 200만 불, 300만 불 돈을 줬으니 내가 너를 독일 대사로 임명을 하겠다. 물론 이제 은퇴한 미국 대통령들을 연설자로 불러서 뭐 수십만 불씩 연설비를 페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저 한 번 연설하고 페이하는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런 경우처럼 특별히 일도 하지 않는 이제 바이든에게 90만 불 이상의 연봉을 페이했다라는 거는 아주 큰 윤리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는 공화당 이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좀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이런 정치 게임은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꼭 공화당 성향, 민주당 성향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저는 그저 더 좋은 미국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저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자기 그 아이덴티티를 밝히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미국을 원하는
결정을 하는 것보다 아하. 공화당 혹은 민주당이 이기는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결정이 결국 미국을 망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좋은 미국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네, 자, 2021년, 2022년 대법원의 임기가 뭐 전 미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참 미국을 가장 분열시키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낙태입니다. 네. 이거는 참 그 양쪽이 뭐라 그럴까요? 합의할 수 없는 어허. 그런 이슈이고 미국을 거의 반으로 나누는 맞아요.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이 해답이 없는 이슈입니다. 네. 낙태 지지자들은 한마디로 아니 여자인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본인이 본인 몸 갖고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낙태 반대자들은 어떻게 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도에 미국 대법원에서 Roe vs. Wade라는 그렇죠. 이제 판결문이 나왔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뭐 정보들이 많지 않았고 이런 그 메디컬 필드의 그 발전도 없었고 이렇게 많은 이제 리서치가 없어서 그때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그 임신 기간 9개월을 3개월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3개월간은 이 태아를 살아있는 생명, 인간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첫 3개월 중에는 거의 그 엄마가 원할 경우에는 그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3개월은 거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면서 특별한 경우, 특히 그 엄마의 그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낙태를 허용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불법화시켰고 그러니까 첫 3개월서부터 마지막 3개월로 갈 때까지 아주 낙태를 힘들게 만든 이제 그런 판결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이제 6명으로 늘어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주, 특히 남부에 있는 주에서 일부러 법을 제정합니다. 낙태를 힘들게. 왜냐하면 이 법을 낙태 지지자들이 법원에 소송할 거를 예상하고 이런 케이스들을 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법을 일부러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케이스가 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이라 그래가지고 미시시피 주가 이 Roe vs. Wade 1973년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15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Planned Parenthood니 이런 그 낙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미시시피 주를 소송을 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올해 5월에 이 항소를 받아들이고 심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한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oral argument이죠. 부두 변론을 듣고 내년에 이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Roe vs. Wade가 번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이 번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번복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낙태가 불법으로 더 이상 미국에서는 낙태가 이제 불가능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Roe vs. 그 웨이드의 판결문이 번복되게 되면은 이 낙태의 합법 이슈는 각 주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는 분명히 낙태를 합법화할 거고요. 네. 남부에 있는 그 이제 뭐 보수적인 주들은 낙태를 불법화할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이 대법원에서 각 50개 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낙태에 대한 이슈는 이제 각 주의 이슈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였습니다.